그런 경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더 나은 경제적 결정을 도와주실 김광석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고 이 그림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4명의 시각장애인이 있고요. 누군가에 의해 길을 안내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이고 이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 직전의 모습을 암시하고요. 그러니 길을 안내받는 나머지 4명도 덩달아 넘어지겠구나 하는 모습을 연출한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께 제시해드린 이유는 내가 눈을 떠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눈을 떠야 된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나를 안내하는 자가 맞게 안내하고 있는지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눈을 뜨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마주하셔야 될 24년 하반기 경제 또 25년 경제 중장기 부동산 트렌드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드리기 위해 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대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꼭 전달해야 될 몇 가지 메시지들은 좀 따라해 주십사 요청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실 그 단어는 초인플레이션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초인플레이션. 제가 한 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계신 지금의 고물가, 이 고물가는 아마 여러분들께 일부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고물가일 것입니다. 자, 검증을 해볼게요. 혹시 이 물가 상승률 9.1%가 22년 6월 기록인데 이 숫자는 선생님 인생에 처음 만나는 숫자다. 1981년 이후로 태어나셨죠. 그러면 내 생에 처음 만나는 고물가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의 고물가가 살면서 이따금씩 만나는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 정도 수준의 고물가가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만날까 말까 하는 수준의 고물가다. 그래서 저는 이름하여 초인플레이션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근데 초인플레이션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초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 초인플레이션의 개념은 아마도 여러분들께는 햄버거 가격이 오르고 있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 철근 가격이 오르고 있어, 임금도 오르고 있어. 예를 들어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게 초인플레이션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같이 이코노미스트가 보는 초인플레이션의 개념은 이것저것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안 오르고 있다로 가정합니다. 이것저것 다 오르고 있다. 그걸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이 초인플레이션을 물건 가격이 오르고 있다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녹아져 내리고 있다로 가정합니다. 지금부터가 아마도 여러분이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거시경제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지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의 가치가 녹아져 내리고 있다. 한국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3년 전에는 순대국밥 한 그릇이 7,000원이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순대국밥이 11,000원입니다. 그럼 순대국밥이 올랐다가 아니라 이제 7,000원 가지고는 순대국밥을 못 산다가 되는 거죠. 더 많은 돈을 줘야 순대국밥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따가 자산시장에 대한 뷰를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테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산관리나 재테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너무 좋은 접근이시네. 또 재테크란 혹시 재테크를 뭐라고 혹시 생각해 오셨습니까? 제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죠. 내 자산을 지키는 법.
저는 재테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돈을 저축으로 가지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을까?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까? 어떤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게 저는 재테크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대질문이 지금 던져집니다. 이런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린 그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닌 게 아니라 초인플레이션 시대임을 전제해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간 사람이 당한 걸까요? 재테크의 정의에 부합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떻게 살아간 게 가장 당한 경우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테크의 정의는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인데 이 초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돈의 가치가 녹아져 내리고 있으니 이 관점에서 다른 건 나중에 고려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는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가장 당한 걸까요? 전 재산을 현금으로 들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인플레이션임을 감안하지 않고 의사결정 내릴 때와 다른 거예요. 전 재산을 현금으로만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국 기준으로 여기서는 이제 전세 제도가 없으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가 가장 당한 걸까요? 이런 관점에서 전 재산을 현찰로만 들고 있는 사람이 당한 거잖아요. 전 재산을 현찰로만 들고 있는 사례가 한국에는 대략 한 30% 됩니다. 그 계층이 누굴까요? 굉장히 냉정하고 냉혹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매우 냉정한 의견이에요. 그러나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세입자죠. 전 재산이 현찰이잖아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현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시는 당하지 말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거시경제 환경을 이해하고 그 경제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의사결정을 내리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일 거예요. 금리 어떻게 될까? 그죠? 미국 금리 어떻게 될까? 이 관점에서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물가를 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드시고 계시는 이 스프라잇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가의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1달러였어요. 작년에 1달러였어요. 올해는 2달러입니다. 내년에는 3달러가 됩니다. 이게 뭐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맞습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런데 1달러에서 2달러 오를 때는 몇 퍼센트 올랐나요? 100% 올랐죠. 근데 2달러에서 3달러로는 몇 퍼센트 올랐죠? 50% 올랐죠. 물가는 오르지만 물가 상승률은 어때요? 떨어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주셨던 질문입니다.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가는 떨어지지 않아요. 뭐가 떨어지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했잖아요. 미국도 한국도 세계적으로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금리를 언제 인하합니까? 라는 질문은 바꿔 얘기하면 물가 잡힐 때 금리 인하하는 거예요. 그럼 물가 잡힌다는 얘기는 전년보다 지지난해보다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가는 떨어지지 않아요. 물가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물건의 가격이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물건의 가격이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물건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다만 오르는 정도가 강하지 않게 만드는 게 통화정책의 방향입니다. 그걸 어느 수준에서 관리한다? 몇 퍼센트? 정점 기준으로 9.1%였는데 2% 수준으로 안착될 때 금리 인하 있겠구나. 이게 여러분 금리 인하의 시점을 가늠하는 가장 객관적인 접근이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달려가 볼게요. 금리를 왜 인상하나? 금리를 왜 인하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을 가지시면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인 로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리를 왜 인하할까? 특히 경제가 너무 어려울 때 금리를 인하하는데요. 금리를 이렇게 인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해요. 그럼 적극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뭐가 많아지죠? 일자리가 늘어요. 일자리가 늘면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납니까?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늘어나요. 그럼 소득 늘어나면 뭐 하고 싶어지세요? 소득 늘어나면
쇼핑하고 싶어요.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 기업들은 뭐 하려 해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확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봐 주실까요? 경제의 선순환 구조. 어떨 때 이런 정책을 쓰죠? 어떨 때? 경제 위기 왔을 때.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왔을 때 보세요. 2008년 금융 위기 왔을 때, 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끌어내리죠. 완전히 끌어내리죠. 이게 뭐죠? 완화적 통화 정책. 이게 완화의 시대예요. 그런데 반대로 22년에는 뭐가 중요한 숙제가 돼버렸던 거예요? 물가가 숙제인 거예요.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끌어올렸던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금리를 끌어올렸는데 왜 엄청나게 금리를 끌어올렸죠? 물가가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그 높은 물가에 대응하기,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표한 게 뭐였죠? 물가 안정. 목표 물가 2% 수준에 안착하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고 가늠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금리의 향방과 함께 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드려 보려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우리 미국에 거주하시는 이제 한인 여러분들인데 따라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과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문장을 완성해야 됩니다. 3번에 걸쳐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돈은 이동한다. 돈은 실시간으로 이동한다. 마지막, 돈은 실시간으로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리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린 그 이유가 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드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산관리적인 관점에서 거시경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인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금리예요. 금리의 향방을 가늠하셔야 되고요.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돈의 이동이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명확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도 정말 고자산가들을 만날 기회들이 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금융사들이 VVVIP를 대상으로 이런 세미나를 자주 개최해요. 근데 보통 통상 금융사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VIP에 들어가려면 현금성 자산이 얼마 이상이어야 될까요? 한국 돈 기준으로 얼마? 100억, 50억만 있으면 됩니다. 네, 현금성 자산으로, 부동산 빼고요. VVIP에 들어가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VVIP 500억 기준입니다. 그럼 VVVIP에 들어가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현금성 자산. 네? 50억, 500억이니까 그다음 뭐가 되겠죠? 5천억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VVVIP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미나를 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환경이. 이 자리에 평균 현금성 자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5천억 이상이니까 평균 1조입니다. 평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돈의 이동이 명확하게 그려지거든요. 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질 때 돈을 은행에 둘까요? 시장으로 이동시킬까요? 시장으로 이동시켜요. 어떤 시장?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시켜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갑니다. 5%, 6%, 7% 저축만 해도 안정적으로 6%, 7%의 수익성을 볼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저축이에요. 그러면 돈을 굳이 시장에 둘까요? 은행으로 이동시킬까요? 은행으로 이동시키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긴축적 통화정책, 긴축의 시대일 때는 시장에서 돈이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현상도 이 상황을 막지 못해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거시경제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금리가 중력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금리가 중력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 긴축의 시대, 한번 따라해주세요. 긴축의 시대. 긴축의 시대 때는 시장에 돈을 두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보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반대로 완화의 시대 때,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에 집중하는 완화의 시대 때, 따라해주세요. 완화의 시대. 시대 때는 당연히 돈을 여러분들도 시장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VVVIP들은 시대를 정의하고 어떤 시대로 넘어가는지를 들여다보고 그것에 맞게
자산 관리를 하는데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엄청나게 고민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 필요 없어. 나는 관심 없어. 하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우리 김윤희 대표님께서 자주 강조하는 부자 마인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의 단어를 꼭 소개하고 가고 싶어요. 이 책에도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를 꼭 각인시켜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아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한국어 철부지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철부지. 이 철부지의 철이 순한글입니다. 부지는 한자어예요. 합성어입니다. 철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순한글, 철. 뭘 뜻할까요? 시간, 때, 계절을 뜻합니다. 부지는 뭐를 뜻할까요? 부지, 한자어. 알지 못한다. 그럼 철부지는 뭐를 뜻하죠? 계절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 계절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 계절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철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농사를 지어요. 봄에는 뭐 합니까? 씨를 뿌려요. 가을에 뭐 하죠? 수확을 합니다. 근데 가을에 씨를 뿌리면 그 농사가 어떻게 되죠? 망하죠. 그러니까 시대를 읽지 못하고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철부지.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께 첫 강의니까 다음에 또 만나면 업그레이드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께는 거시경제를 읽고 그 시대에 맞게 자산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십사 철부지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하고 때에 걸맞지 않게 행동할 때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시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 재산을 현금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건 대표적인 당한 사례예요. 또 다른 대표적인 당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죠.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어떻게 합니까? 이동합니다. 어디로?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다 주식 투자 열심히 하셨죠? 맞습니까? 그걸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이때 뭐라고 하면서 뛰어들었습니까? 주식시장에 사자 하면서 뛰어들었잖아요. 사자. 언제 사자? 떨어지면 사자. 떨어지면 내가 산다. 떨어지면 산다. 이 공식이 완화의 시대 때 적중한 거예요. 봄이 왔으니 씨를 뿌린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이제 22년이 왔고 경기 부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 안정이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죠. 긴축의 시대가 옵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봄이 아니라 가을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여전히 떨어지면 산다 하고 접근하다가 22년에 똑같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떨어지면 사자 접근했다가 표정이 어떻게 바뀌십니까? 표정이 이렇게 바뀌시죠. 막 울면서 전화 주세요. 망했다고. 근데 제가 잠깐 그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정말 많은 당시 증권사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20년, 21년에 떨어지면 사라 외쳤던 사람들이 22년, 23년 똑같이 떨어지면 사라, 떨어지면 사라라고 조언을 줍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10만 전자 찍었을 때 9만 전자로 떨어지니까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8만 전자 떨어져. 이제 뭐라고 하죠? 진짜 싸다 담아라. 7만 전자 떨어집니다. 이제 뭐라고 하죠? 진짜 싸다 담아라. 6만 전자 떨어집니다. 이제 뭐라고 하죠?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고민해요. 영어로 하면 고급스럽거든요. 바겐셀이다 담아라. 5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끝났다, 망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방송에서 볼 수 없어요. 철부지의 조언이었죠. 그리고 그 철부지의 조언을 듣고 따라 투자한 나도 철부지였죠. 길을 안내하는 이가 눈을 감고 있었고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 투자한 거예요. 시대를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완화의 시대냐, 긴축의 시대냐, 시대를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봄이냐, 가을이냐를 구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시대를 구분하셔라. 철부지가 되지 말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동산 시장은 역시 시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한국 집값이 급등합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한국 집값만 올랐습니까? 미국 집값은 안 올랐나요? 캐나다 집값은 안 올랐나요? 뉴질랜드 집값은 안 올랐나요? 호주 집값은 안 올랐나요? 안 오른 나라의 집값이 있나요? 이게 뭐예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관전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했었던 거예요. 완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제로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돈이 시장으로 이동했던 것뿐입니다. 반대로 22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 22년 고물가가 등장하고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고 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한국도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합니다. 역시 돈이 어디로 이동해요? 은행으로 이동해요. 어디서 빠져서?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서. 그런데 당한 사례가 뭐죠? 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구분하지 않는 의사결정은 나를 계속 가난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현재 24년, 25년의 부동산 경기 판단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이광수 대표님의 강연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고 갈까 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부동산 말씀을 드릴까? 그 질문이 나왔었어 가지고 답변 드릴까요? 예, 그럼 답변 그 얘기까지 드리고 저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한번 거수를 요청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를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집값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한국 집값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 떨어질 것이다. 둘 중에 하나 손 드셔야 됩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손 들어주세요. 집값이, 한국 집값이 향후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상승할 것이다. 네, 내리시고요. 아니다, 한국 집값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광수 대표님 왜 안 드세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에 다 존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의 손을 다시 한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럼 이 손 들고 계시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여쭙게요. 하나, 둘, 셋 하면 답변해 주세요. 왜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하나, 둘, 셋. 인구 감소 맞죠?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맞죠? 그 얘기 말고 다른 근거 없으시죠?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오늘 드려야 될 주제는 뭐냐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를 것인가, 아니면 인구 감소 때문에 실제 집값은 떨어질 것인가, 그 개연성을 말씀드리고 가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가장 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지류가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이제 한국 집값은 떨어질 거라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좀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나와서 인터뷰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가급적이면 좀 연약한 남녀분, 이렇게 건장하신 분 말고요. 저보다 힘이 세면 안 되거든요. 구독자님 이쪽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각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각인시켜 드리려고. 이게 2,200만 원짜리 집이에요. 집값입니다. 한번 눌러주실 걸 부탁드릴 거예요. 저도 평범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집값의 하방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가 상승 요인일 수는 없어요. 하방 요인일 수는 있겠지만 상승 요인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방 요인으로 집을 한번, 집값을 눌러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너무 세신데?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세실 줄 몰라. 한 손으로. 자, 눌러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 자, 왜 이렇게 세세요?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드리고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인구 감소라는 하방 압력이 분명히 작용했는데 왜 이 집값은 안 떨어지고 올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올리는 힘이 세서 집값이 올라갔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각인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집값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는 분명 하방 압력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승시키는, 집값을 상승시키는 상방 압력이 있을지를 우리는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 진단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하나는요, 이게 우리나라 아파트 평균 가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캡처해 놓은 자료예요. 제가 대단한 분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캡처했습니다.
집값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땠습니까? 올라왔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의 일종의 믿음 혹은 기대예요. 물론 아까 손 드신 것처럼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됐으니 이 기대가 이제는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저는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행위가 오르락내리락이 말고 중장기적인 우상향해왔던 이 그림은 집의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의 가격은 그대로인 거예요. 돈의 가치가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왔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것뿐입니다. 50년 전, 30년 전 500원 주고 짜장면을 바꿨다면 지금은 10,000원 주고 짜장면을 바꾸듯이 더 많은 돈을 주고 짜장면을 바꾸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꾸는, 물론 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이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품목도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는 품목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의 품목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전년보다 오르는 겁니다. 파란색 바 보세요. 전년보다 물가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전년보다 그 다음 해에 돈의 가치가 오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22, 23, 24년은 유독 돈의 가치가 더 강하게 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돈의 가치가 떨어져 왔듯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도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제 가정이 틀리면 제 전망도 틀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정에 동의하시면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여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지난 수십 년 동안 10,000원짜리가 지금의 10,000원 역할을 안 한다. 지금의 10,000원짜리가 30년 후에 지금의 10,000원 역할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꿔야 되는 환경으로 놓이게 되는구나. 그게 그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강한 상방 압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인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 재밌죠, 여러분? 재밌어요? 재밌으면 박수 쳐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를 것인가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 근거, 두 번째 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거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객관식 퀴즈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가구 수는 1인 가구다, 2인 가구다, 3인 가구다. 아니다. 아직까지도 4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표준 가구다. 자, 넷 중에 하나 손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장 많은 가구는 1인 가구다. 손 한번 들어. 가장 많은 가구 1인 가구다. 내리시고 2인 가구다. 네. 3인 가구다. 혹시 이게 손 드시는 게 본인이 3인 가구여서 나는 2인 가구니까 2인 가구.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4인 가구가 표준이다. 많으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림잡아 봤을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4분의 3이 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과정이 좋은 과정입니다. 틀렸다고 이렇게 막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게 더 좋은 의미가 있는 강의인 겁니다. 그죠?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가구 수는 1인 가구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1인 가구고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앞으로도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 수는 어떻다? 늘어납니다.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집은 인구가 삽니까? 가구가 삽니까? 다시 한번. 집은 인구가 사요? 가구가 사요? 가구가 사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집값 하방 압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를 이겨낼 만큼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1인 가구가 무슨 집살 능력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1인 가구가 집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집은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도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많은 집을 보유하고 능력이 있든 없든 없는 경우로 한다면 집을 안 갖고 있는 거죠. 전세 월세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 수요가 늘어난다. 가구 수가 늘어나니 거주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라는 것의 논리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집값 하방 압력임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인구 감소의 하방 압력보다 가구 증가라는 상방 압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논리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논리에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셔도 되는 거죠. 답변이 되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구의 증감보다 인구의 이동이 중요합니다. 인구의 증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동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인구의 이동. 여기 물론 미국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조지아, 아틀란타는 인구의 이동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그게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미국의 인구 증감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정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가도 중요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인구가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서울 수도권은 인구가 감소하지도 않아요. 그 인구 감소로 집값 떨어진다는 말이 맞습니까? 비수도권에는 맞죠. 특히 이것도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서울 집값과 전국 집값의 경로예요. 이미부터 어떻습니까? 전국 집값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서울 집값은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국 집값에는 서울 집값이 포함된 겁니다. 서울 집값을 제외한 전국 집값을 계산하면 이게 어떨까요? 더 떨어지겠죠. 이걸 저는 뭐라고 이름하였습니까? 비대칭화라고 이름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비대칭화. 책을 받으신 분은 비대칭화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부동산 트렌드.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소멸 현상이 있고 지방 소멸 위험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은 수도권이 아니에요. 지방 군소도시예요. 그러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집값의 조정을 받는 대상 지역은 지방 군소도시고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인구의 유입이 있고 가구 수는 더 많이 증가하고 돈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떨어지니 집값이 떨어진다고 가정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그림들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고르는데요.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할까요?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 분? 비대칭화를 뜻하는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할까요? 기찻길이 하나였다가 두 갈래 길로 나뉘더니 다시는 안 만나요. 한국의 집값이 지역을 불문하고 같이 움직이다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두 갈래 길로 나뉘더니 다시 안 만나요. 이걸 비대칭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비대칭화. 비대칭화라는 현상이 있으니 한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팩트를 전제로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내리시길 좀 바랍니다. 도움이 좀 되셨어요? 마무리를 지금 해드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마무리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달라고 박수 함성 또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팬데믹 경제 위기가 찾아왔죠. 그리고 22년, 23년이 됐는데 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는 듯 했다가 22년부터 다시 평년 성장률이 안 되는 저성장의 고착화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팬데믹 경제 위기를 만났고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경제 위기고요. 이런 걸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어려운 경제다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국면에
나는 어떤 대응을 할까? 여러분들도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엄청난 두 가지 압력에 지금 살아가고 계실 텐데 우리의 삶이 그죠? 경제적 삶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다소 재테크 자산관리 관점에서 여러분께 대응 방향성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강연의 키워드는 철부지가 되지 말자. 시대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시대에 맞게 행동하자.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니 변화된 시대에 걸맞게 대응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마무리로 자주 말씀드리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높이뛰기 선수들이 높이뛰기를 경주하는데 포스베리 선수가 처음으로 등 뒤로 뛰는 시도를 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배면뛰기 기술을 보인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높이뛰기 선수는 앞으로 굴러뛰기를 시도했거든요. 이 선수가 역사상 처음 등 뒤로 뛰는 시도를 했고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8만 명의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포스베리 선수만 나홀로 등 뒤로 뛰었을까? 그동안의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은 높이뛰기 경주의 환경이 뒤로 뛸 수 없었습니다. 바닥이 맨바닥이었고요. 등 뒤로 뛰어오르면 3m 가까이 오르거든요. 거기서 등 뒤로 뛰었다가는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등 뒤로 뛰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때 높이뛰기 경주의 환경이 바뀝니다. 매트가 도입됩니다. 이제 등 뒤로 뛰어도 되는 환경으로 바뀌죠. 다만 모두에게 똑같은 환경 변화가 찾아왔는데 포스베리 선수만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높이뛰기를 시도한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경기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경제 국면으로 전환될 것인가를 이해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가 달라지며 그 시대에 맞게 나는 어떤 높이뛰기를 시도할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철부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 이해 포문을 열어주신 김광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